입장에서 바람직한 현상이고 네. 살롱 문화 확산도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요. 이 술 적게 먹는다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인 네. 것 같고요. 뭐 아까 주류 산업이나 술집들의 위기 말하셨는데 네. 그럼 술집은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변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술집 중에서 일본에서 어떤 술집들이 나오냐면요. 서서 먹는 술집들이 자꾸 나와요. 네. 서서 먹는다는 얘기는 많이 못 먹습니다. 금방 먹고 가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앉아서 먹으면 제대로 먹는 건데 서서 먹는 술집이 일본에서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행했는데요. 최근에 유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찍 퇴근해서 그렇습니다. 네. 일찍 집에 갈 때 한 잔 먹고 그냥 가볍게 헤어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하철역 근처에 많이 만들었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 문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네. 너무 자세 잡고 너무 오래 먹잖아요. 네. 아주 옛날 80년대 초중반에는 서서 먹는 호프집들이 있었는데 네네. 다 없어졌거든요. 이제 다시 부활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사용하시는 용어 중에 자연스럽게 밀레니얼 세대 그러시는데 네네네.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밀레니얼 보통 우리가 2000년. 2000년을 밀레니엄이라고 보통 얘기했잖아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보통 1980년대 초중반에서 90년대 한 중후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즉 밀레니얼 세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한 사람들.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은 또 그때 태어나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때 어떤 사고력을 갖고 맞이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20대와 30대 초중반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2000년 딱 될 때 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였거나 아니면 대여섯 살 됐거나 이런 세대, 밀레니얼 세대. 네. 그리고 세 번째가 Z세대, G세대라고 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 다음 세대가 되는데요. 밀레니얼 세대가 전 세계 기업들이 요즘 가장 관심 많은 세대예요. 20, 30대들이 어떤지를 모르면 일을 못 하거든요. 아니, 그뿐 아니라 미래 시장도 예측이 맞습니다.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이들 바로 다음 세대인 지금의 10대들, 10대들도 만만치 않은 미래 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들도 분석하는데요. 10대들이 우리가 알던 10대와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밀레니얼 세대와도 완전히 달라요? 조금 다른데요. 기성세대와는 많이 다르지만 밀레니얼 세대와는 좀 비슷한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 10대가 우리가 보통 10대들 하면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 보통 많이 써왔잖아요. 예. 사고 많이 친다고. 예. 요즘 10대가 사고를 덜 칩니다. 그래요? 영국 자료를 보면요. 영국에서 음주율, 흡연율, 뭐 임신율, 그다음에 체포자 수 다 급감했어요. 10대들의. 특히나 체포자 수는 10년 전 대비 지금 80%가 줄었어요. 5분의 1 남은 거예요. 급감했네요. 급감했어요. 이렇게 된 거는 뭐 애들이 도망을 잘 가거나 아니면 사고를 안 치거나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사고 안 치는 거죠? 사고 안 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미국도 비슷한 자료가 있어요. 미국도 10대 음주 흡연부터 사고를 봐도 확 줄고요. 한국은 다른 자료는 없고 음주하고 흡연 자료는 있는데 이것도 한 3분의 1 정도 많이 줄었어요. 줄었어요? 확실히 줄었습니다. 뭐 지난해 우리 청소년의 강력 범죄 막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작은 케이스를 가지고 크게 봐서 그런 건 거죠. 전체를 보면 사고가 좀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요즘 10대 후반의 애들이 미래를 걱정해요. 과거의 10대들은 당장 내가 즐거운 거 뭐 고민 없이 뭐 학교만 다니고 사고만 치고 했다면 지금은 이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진학을 해야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미래에 어떤 돈을 벌 수 있어를 고민하는 시기가 됐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10대가 어릴 때 뭐 글로벌 금융위기도 봤고요. 네. 이것저것 세계적인 현상들도 지켜보고 한국에서도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취직 못해서 어려워하는 것도 다 봤어요. 네. 그래서 이들이 무조건 대학만 가면 끝이구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경제 관점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조숙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불쌍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조숙하면서 어찌 보면 좀 애 늙은이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과거의 10대 때는 볼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 10대는요. 어른들 이상으로 굉장히 풍부한 정보를 봅니다. 그렇죠. 판단력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래서 요즘 10대들 우리나라가 또 18세한테는 아직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한 국가이긴 한데 애들이 뭘 몰라가 아니고요. 애들이 더 잘 알아가 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전향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선 2018년 초에 총기 사고가 학교에서 있은 적이 있었어요. 뭐 물론 간간이 계속 간간이 나죠. 생기는 사고잖아요. 그러다가 또 반짝하고 또 지나고 근데 2018년 초에 사고에서는 좀 달랐어요. 그 학교 고등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캠페인도 벌리고 해서요. 총기 규제 네. 캠페인 맞아요. 워싱턴 DC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십만이 모인 집회도 만들어냈고 총기협회 로비받는 정치인이 누군지도 막 다 까발리고 관련된 기업이 누군지도 다 얘기하고 했더니 수많은 기업이 발 빼고 정치인도 자꾸 발 빼고 있다 이거죠. 이거 이제까지 수많은 어른들이 해봐도 못했던 거잖아요. 애들이 한 겁니다. 이런 태도가 미국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의 10대들한테 조사를 해봐도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 있는 기업의 물건을 안 사겠냐고 물었더니 거의 한 60% 정도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네, 이건 네. 무서운 거거든요. 네. 확실히 10대가 달라진 겁니다. 네. 좋아진 거네요, 이것도.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트렌드를 제기할 때요. 트렌드 중에서 나빠지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런 트렌드는 책 속에 가급적 담지 않습니다. 왜요? 이왕이면 트렌드가 나빠지는 것도 알아야 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통 기업한테만 따라 알려주고요. 사실 일반 독자가 볼 때는 방향에 대한 제시잖아요. 지금 제가 제시한 방향들이 이미 다 모두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다. 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100명 중에 한 10명밖에 안 누리니까 20명, 30명 계속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방향이 뭐 유도될 만한 것들을 보통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가 Z세대 얘기까지 들었고 네. 아까 처음에 4가지 꼽으셨는데 그중에 마지막이 장래예요. 네. 죽음과 관련된 라이프 트렌드. 네. 어떤 것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제까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그냥 꺼려지고 뭐 말도 하기 싫고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노령화 사회가 돼서요. 우리가 좀 많이 오래 삽니다. 오래 살고. 과거에는 죽은 건 다 아쉬운 거였어요.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어. 이게 컸다면 이제는 충분히 살았어라는 느낌이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전 장례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겼죠. 생전 장례식이란 건 웰다잉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 것도 몇 년 됐어요. 그렇죠. 웰다잉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 한 20년 전부터 그 단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쓰이다가 몇 년 전에 잠깐 바람 불었다가 사회적 이슈로 끝났거든요. 예. 이게 또 경제 이슈로 넘어가야지 확 바람이 부는데요. 예. 장례식을 먼저 치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고 나면 내 장례식에 누가 와서 슬피 우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평생 고마웠던 사람에게 밥 한 끼 못 사주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다 모아가지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고마웠던 인사도 건네는 문화인데요. 저도 그 뉴스 봤어요. 그렇죠. 예. 이런 문화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런 장례식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장례식장도 자꾸 바뀌고 있어요. 요즘 장례식장에 원래 한국의 장례식장은 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 한 80대 이상의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상주도 60대 이상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절하기 힘들죠. 절하기 힘들어요. 무릎이 아파서. 생일장 하는데 막 오는 손님마다 엎드리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의자를 갖다 놓고요. 그리고 서서 묵념하는 방식. 그래서 좌식이 아닌 입식으로 자꾸 만들었어요. 예. 이미 우리나라의 상당수 대형 병원들의 장례식장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이런 변화가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례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중일이 장례 문화가 굉장히 비슷한 게 많거든요. 뭐 비슷한 뿌리에서 뭐 그런 문화가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많이 와야 된다, 장례식장에. 예. 시끌벅적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중국에선 장례식장에 댄서가 있거나 댄서? 네, 가수가 오거나 그래요. 춤을 춘다고요? 네, 거기서. 노래 부르고? 네. 그래서 축제식으로? 네. 그래서 문상객이 그 유족을 아는 사람 말고도요. 그냥 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만. 그렇게라도 사람 수를 채우고 싶어서 그런 걸 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일본에선 작년에 2018년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장례식장이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그냥 네. 지나가면서 우리가 보통 뭐 커피나 햄버거 먹을 때 간 적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는데요. 차가 우선 쑥 들어오면 상주가 있는 그 공간에 불이 켜진대요. 차가 왔다는 신호가. 그러면 그들이 고개를 딱 내미는 건 거고 저쪽 고개 내미는 쪽에다 보고 이 사람이 창문을 내려서 인사도 하고 거기 앞에 타블렛에 있어서 거기서 서명도 하고 조의금도 주고 사실 이게 왜 저렇게까지 하냐 싶지만요. 문상 오는 사람도 노령이에요. 네. 노령의 사람이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나마 거기까지 와서 차에서 내려서 들어가서 절하고도 힘드니까 딱 거기까지만 와서 인사하고 가는 건데요. 이것도 어찌 보면 바뀐 시대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도장 찍어야 되는 문화가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슬픈 거잖아요. 이게 중국의 그 문화나 일본의 그 문화나 한국의 우리가 갖고 있는 장례 문화나 눈도장 문화는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여전히. 이걸 바꾸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숙제가 될 거고요. 앞으로 많이 바뀌실 것 같습니다. 사전 장례식과 같은 형식이
그거는 아마 대규모로 사람을 모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정말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은 아주 약식으로 치러지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변화한다는 거죠. 일본에서 생전 장례식 치른 분 중에서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님이 한 적이 있었는데 호텔에서 한 1,000명이 왔었대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었는데 그분 생전 장례식 치르고 6개월 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아예 없이. 가족끼리만 했습니다. 사실 이미 치렀으니까 장례식을 그 입장에선. 그리고 평생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인사한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기존의 상조회사, 그 장묘와 연관되는 수많은 기업들의 방향들이 좀 많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에 그 LG의 구본무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도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손님 부르지 않고. 그리고 화장에서 수목장 치렀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돈 많은 재벌이 상을 당했는데 크게 사람도 안 하고 화장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지금 이런 게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요. 점점 이런 영향들이 점점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대한 태도가 좀 전향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리 유서를 작성해 두고 그걸 공증받아 두는 또 이런 식의 사업 영역도 또한 생길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에서 납골당 같은 게요. 도심에 있어요. 지하철역 옆에 있어요. 가깝게. 나중에 후손 찾아오기 좋으라고. 네, 그리고 그 납골당도 누가 예약하냐. 살아계신 분이 죽기 전에 예약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다 처리해놓고 갈 테니까 나중에 오기만 해라.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은 납골당에 같이 예약을 하는 것도 있고요. 하여간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서로 옆자리 차지하고. 우리가 죽음을 너무 무겁게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는 그 태도가 좀 바뀌는 겁니다. 이와 같은 라이프 트렌드의 변화는 어찌 보면 좀 근본적인 것들이고 여기서 가닥가닥을 잡아서 아이디어를 빼내야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제대로 못 읽으면 기업은 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걸 잘 읽어서 번창하는 기업이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좀 하나 들어주신다면. 네. 미국의 유명한 속옷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속옷 회사는 주로 8등신 모델 내세워서 물건 팔았어요. 90년대부터 2000년대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됐던 회사인데요. 아주 호화로운 패션쇼, 쇼도 하는 속옷 패션쇼로 유명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얼마 전에 거기 실적이 엄청 나빠졌다고 CEO도 바뀌고 그랬잖아요. 그 회사가 매출, 영업이익 다 빠졌고요. 그 패션쇼의 시청률도 역대 최저가 됐고, 그리고 주가는 반토막, 그러니까 1년 동안 반토막이니까 한 3년 전 대비하면 4분의 1 토막까지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유가 뭔가 하면 8등신 모델을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 못 보고 삽니다. 일상에 없어요. 0.1% 된 사람들을 내세워서 99.9%를 루저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과거의 그 마케팅 방식 중에서 전형적인 젠더 마케팅이자 외모지상주의를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기성세대는 이걸 받아줬어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가 안 받아줍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순간 그 논리를 자기가 인정하는 게 되는 거니까 아예 우리는 안 사.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재로 확 사라지니까 회사가 엄청 타격을 입은 건 거죠. 게다가 그 속옷이 또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변화를 사실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몇 해 전부터 조짐이 나왔었는데 이걸 대응을 못하고 가만 놔두고 과거식들을 하니까 어려워진 거고요. 반대로 또 다른 속옷 회사 중에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모델로 내세웁니다.
평범한 사람들, 네. 뭐 배가 좀 나온 사람도 상관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델로 내세워서 물건을 파는데 장사가 잘 됩니다. 확실히 세상의 변화를 대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네. 나도 보통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멋진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줄을 세우기 시작하면 제일 꼭대기인 사람 빼고 나머지는 나는 좀 별로다 못났다 생각드는데 그 줄 자체가 없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멋지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 관점을 택하는 겁니다. 또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대응을 해야 국가도 잘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잘 된 국가의 예도 있나요? 일본 같은 경우 요즘 어떤 일이 좀 있냐면요. 우리나라에도 지방 소멸되는 도시들 걱정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많죠. 작은 도시들. 일본도 비슷한데요. 일본의 지방 소도시에서 뭘 만드냐면 공유 오피스나 네트워크 센터 같은 걸 섬이나 산골에 만들어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사무 공간을 네. 섬에 만든다고요? 네. 섬에 만들고 산골 짜게 만들어요. 예. 누가 가겠냐 싶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원격 근무.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를 활성화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쿄에서 힘들게 일하지 말고 그 비싼 땅에서 비싸게 살지 말고 풍광 좋은 동네에 와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들 로케이션 인디펜던트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에 있건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업은 직원이 한 800명쯤 되는 기업인데요. 전 세계 한 70개국 정도의 지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는 본사에도 사무실이 없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공유 오피스에 있건 카페에 있건 집에 있건 상관없어요. 일만 하면 돼요. 요즘 어디 가든 다 네트워크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만 하면 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지방 소도시에서 이 전략을 취하는데요. 예. 한국도 사실 그걸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지방에 농사지으러 와라 이거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농사지으러 와라, 공장 유치 이게 판에 박은 방식이라면 그렇죠. 그게 아니라 네. 공유 오피스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이걸 또 큰 기업하고 제휴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큰 IT 기업과 제휴를 해서 그 기업의 지방의 거점들을 지방에 있는 풍광 좋은 섬이나 이런 도시 몇 군데가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 사람들은 뭐 번갈아 가면서 일할 수도 있고 요즘 우리가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좋아하는데 훨씬 좋은 접근이 된다 이거죠. 네.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로군요. 오늘 이제 금년에 있을 대표적인 라이프 트렌드의 변화 몇 가지 쭉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이런 방송을 지켜보신 시청자 입장에서 그래, 뭐 저런 변화들이 있단 말이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이게 마지막 질문 같거든요. 네. 거기에 답해 보시면. 우선 많은 사람들이 트렌드를 따라다닙니다. 세상에 뭘 사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소비 트렌드를 듣는다고 다 살 필요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배워야 됩니다. 어떤 변화, 어떤 기회가 나올지, 어떤 산업이 생기고, 어떤 기술이 나오고, 어떤 의식주가 지금 번창하고 있고, 어떤 사회적 관점이 나올지를 왜 지켜봐야 되냐면요. 이걸 지켜봐야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기준점을 잡잖아요. 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기업들이 이거 사라, 요게 트렌드야 얘기하면 휩쓸립니다. 우리가 그거 사주려고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트렌드에 대한 여러 책들을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말 연초 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새로운 공부, 1년치 공부를 그때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때 트렌드 정보를 보시면서 아,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조건 기업이 사라고 하고 기업이 마케팅한다고 다 휩쓸지 않고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는지 좀 알면 내가 취직을 할 때 어떤 회사에 갈지, 어디가 유망 산업일지, 창업을 할 때 뭘 할지 그 관성적으로 그냥 무조건 술 장사는 안 망해 이런 생각으로 할지 이런 걸 판단하는데도 우리가 좀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트렌드를 안다는 건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 속에 숨어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산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변화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가 요즘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의 다양한 사례들까지도 좀 눈을 넓힐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밀레니얼 세대나 그 밑에 세대는요. 기성세대보다 전 세계를 보는 눈이 더 많고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그들이 가진 그 눈을 좀 존중하고 잘 기대서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019년 새로운 트렌드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잘 들었네요.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회가 변하는 그 트렌드의 변화를 미리 알고 읽어본다는 것, 이것 자체는 결국 마지막 김 소장님의 말씀은 자기 중심을 잡기 위해 필요한 거군요. 세상의 변화를 알아야 내 중심을 또한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